어서 오세요. 마음이 머무는 문장, 지혜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참 똑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법, 남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법, 그리고 적게 일하고도 많은 것을 손에 쥐는 법이 최고의 지혜라고 칭송받는 시대죠.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머리를 쓰며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톨스토이 바보 2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을 울리는 지혜의 기록들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끝없이 펼쳐진 평원 한가운데 자작나무 숲이 바람에 은빛 잎사귀를 흔드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검은 흙냄새가 촉촉이 피어오르고 여름이면 밀밭이 바람 따라 황금 물결을 이루었으며 겨울이면 집집마다 굴뚝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라 눈 덮인 하늘로 천천히 스며들곤 했지요. 그 마을 끝자락 낡은 통나무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세월의 빛이 바랬고 창틀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지만 저녁이면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주황빛 불빛만큼은 유난히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거칠고 굵었습니다. 손등마다 깊게 팬 주름 사이엔 흙먼지가 늘 스며 있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갈며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수탉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 우물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깨에 쟁기를 맨 채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흙을 뒤집고 씨앗을 뿌리고 계절이 익으면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삶은 늘 같았습니다. 단순했고 묵묵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세묘는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린 군인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번쩍이는 군복 단추, 가슴에 달린 훈장, 칼집에 새겨진 문양 하나까지도 늘 반질반질 닦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 감탄했습니다. 역시 장군님답군. 세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턱을 조금 더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이상한 것이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지는 법이지요. 작은 승리는 더 큰 승리를 갈망하게 했고 작은 명예는 더 높은 자리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세묘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론 부족하다.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해. 더 큰 나라가 내 이름을 기억해야 해. 둘째 타라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비단 조끼를 입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말끝마다 계산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지요. 시장 골목의 먼지 냄새 속에서도 그는 돈 냄새를 맡아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비싸질지, 누구에게 무엇을 팔아야 이익이 남을지 그의 머릿속은 늘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타라스는 웃을 때조차 계산했습니다. 이 미소 하나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은 반짝였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금화가 반사하는 차가운 빛과 닮아 있었지요. 그리고 셋째, 이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흙 묻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엔 흙이 끼어 있었고 바짓단은 해져 있었으며 장화는 오래 신어 가죽이 부드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남아 늙은 부모님을 돌보고 귀가 들리지 않는 누이와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새벽이면 누이가 집바구니에 빵을 담아주면 이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둘은 잘 통했습니다. 누이가 손짓으로 오늘도 힘내라고 하면 이반은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가 일을 부탁하면 그는 싫다는 말을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 몫을 가져가도 얼굴을 찌푸릴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녀석은 바보야. 꾀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지.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이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반은 그 말을 들어도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저 빙긋 웃고 말 뿐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들판 끝에서 붉게 떠오르면 그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촉촉한 흙을 밟을 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 쟁기가 흙을 가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달새 울음,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누이와 마주 앉아 검은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창밖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반은 그 별들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화려한 마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묘과 타라스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탄이 사라졌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지만 두 사람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면의 군복은 찢겨 있었고 훈장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타라스의 비단 조끼는 소매 끝이 해졌고 손가락의 반지는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세면은 전쟁에서 패해 쫓겨났고 타라스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집 재산을 나누자.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부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잠시 형들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왔네. 그는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엔 가을 내내 거둔 밀자루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집 냄새와 곡식 냄새가 푸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형들이 힘들었으면 쉬어. 땅은 넓고 곡식은 많아. 같이 살면 되지. 그 말엔 계산이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형들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세명과 타라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박함이 오히려 불편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을 뒤 언덕, 검은 전나무 숲 그늘 아래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악마였습니다. 그의 눈은 숫덩이처럼 붉었고 길게 찢어진 입술 사이로 누런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악마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이라면 싸워야 했습니다. 빼앗기면 분노해야 했습니다. 형제끼리 욕하고 주먹질하고 서로 저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악마가 파고들 틈이 생기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반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악마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땅을 내리쳤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새끼 악마 셋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을, 하나는 금빛 뱀 같은 혀를, 하나는 병든 짐승처럼 뒤틀린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악마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첫째에겐 권력의 맛을, 둘째에겐 황금의 독을, 그리고 저 바보에겐 뼛속까지 무너지는 고통을 주어라. 새 악마가 희죽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검은 안개가 되어 흩어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판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새끼 악마는 군인 세면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귓가에 입술을 바짝 붙이고 속삭였지요. 네가 여기서 끝날 사람인가? 한 번 졌다고 내 이름이 사라질 것 같으냐? 더 큰 군대를 가져라. 더 많은 깃발을 세워라. 세상이 다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라. 처음엔 세면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목소리는 독처럼 달콤했습니다. 그 말은 패배로 갈라진 자존심의 틈새로 스며들어 서서히 그의 심장을 부풀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철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말굽은 땅을 지식였습니다. 검은 깃발들이 바람을 찢으며 펄럭이었습니다. 세면은 성벽 위에 서서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처음 몇 번의 전투는 승리였습니다. 적국의 문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배고픈 짐승과 같아서 한 번 맛보면 더 큰 피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복종, 더 큰 영광. 세묘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만났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적이 창끝이 숲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북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세면의 병사들은 하나둘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그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졌고 말이 쓰러졌고 깃발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세면은 검을 놓쳤습니다.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땅을 짚으며 도망쳤습니다. 진흙이 얼굴에 튀고 군화는 벗겨졌고 숨은 짐승처럼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한때 장군이던 그는 이름 없는 겁쟁이처럼 숲속을 기어 달아났습니다. 그의 뒤에서 병사들의 마지막 비명이 오래도록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세묘는 나무뿌리 밑에 웅크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이미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악마는 상인 타라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닿는 것마다 금이 된다면 어떻겠느냐? 타라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만졌습니다. 순간 나무결이 굳으며 찬란한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탁자도 촛대도 벽난로도 손끝이 스치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습니다. 타라스는 미친 듯 웃었습니다. 부자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그는 금더미 사이를 뒹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쏟아지는 금화의 차가운 감촉에 황홀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하인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타라스가 빵을 집는 순간 딱딱한 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뭐야? 그는 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찰나 물은 금속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타라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빵을 찝고 다른 물병을 붙잡았지만 모두 금으로 변했습니다. 배고픔이 점점 속을 갉아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황금 궁전 안에 홀로 갇힌 그는 금화 더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가져가. 다 가져가. 빵 한 조각만, 물 한 모금만.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조차 뺨을 타고 흐르다 금빛 결정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는 황금 위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부를 가졌지만 단 한 입도 먹을 수 없는 사내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마는 이반에게 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밭고랑 위를 낮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맨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밤새 머금은 흙은 축축하고 서늘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감촉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숨결 같았습니다. 그는 그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젖은 풀, 썩은 낙엽, 갓 깨어난 돼지의 냄새. 이반은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는 곡식이 잘 되겠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악마가 그의 뱃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창자가 비틀리는 듯한 통증. 이반의 허리가 순간 꺾였습니다. 손에 쥔 쟁기가 돌멩이에 걸려 멈췄습니다. 돌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밤새 맺힌 이슬이 햇살의 반짝이었습니다. 이반은 숨을 몰아쉬며 그 돌을 내려다봤습니다. 악마가 속상이었습니다. 그만둬라. 아프잖아. 집에 가서 누워라. 이반은 식은 땀을 훔쳤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졌지만 표정엔 분노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밭은 갈아야지. 그는 돌멩이를 들어 밭둑 옆으로 치웠습니다. 흙이 툭툭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쟁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의 굳은 살이 나무 손잡이에 꼭 맞물렸습니다. 비 오기 전에 끝내야 하거든. 악마는 당황했습니다.
더 세게 창자를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이를 악물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두 밑창에 진흙이 들러붙고 숨이 거칠어지고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악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워. 정직한 노동의 열기가 견디지 못할 만큼 뜨거웠던 것입니다. 검은 연기처럼 튀어나온 악마가 이반 앞에 나뒹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반의 뱃속을 헤집던 사나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 맞은 까마귀처럼 축 늘어진 몰골이었습니다. 검푸른 피부엔 흙먼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뾰족한 꼬리는 힘없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반은 그런 악마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밭고랑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희귀한 벌레를 바라보는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넌 또 뭐냐? 악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본래 인간들은 악마를 보면 비명을 지르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욕심 어린 눈빛을 드러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반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라움도 탐욕도 공포도 그저 순박한 궁금증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악마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악마는 재빨리 꾀를 냈습니다. 날 놓아주면 아주 귀한 비밀을 알려주마. 이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밀? 그래. 세상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힘이지. 악마는 헐떡이며 손가락을 들어 밭둑 가장자리에 떨어진 마른 자작나무 잎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잎을 손바닥에 올리고 이렇게 비벼라. 이반이 시키는 대로 잎을 문지르자 바삭하던 잎맥이 반짝이며 푸른 불꽃처럼 일렁이었습니다. 순간 타닥! 작은 폭죽 같은 소리와 함께 눈앞에 병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은빛 투구를 눌러 쓴 병사는 창을 꼿꼿이 세운 채 이반 앞에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이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악마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더 비비면 더 나온다. 수백 명, 수천 명도 가능해. 왕국도 세울 수 있지. 이반은 말없이 다시 손을 비볐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안개 속에서 병사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밭을 가득 메웠고 창끝엔 햇살이 번쩍이었습니다. 악마는 씩 웃었습니다. 이제야 이 인간도 눈이 뒤집히겠지. 그러나 이반은 병사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구나. 그리고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밭은 갈 줄 아냐? 악마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뭐? 밭 갈 줄 모르면 별 쓸모 없잖아. 악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비밀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알려주지. 집 한올을 꼬아 비틀면 황금이 된다. 이반은 발치에 볏짚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촉감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비틀자 짚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듯 반짝이며 순금으로 변했습니다. 햇살을 받은 금화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습니다. 밭고랑이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악마는 숨을 죽이고 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욕망이 피어오르고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반은 금화를 집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걸로 뭐하지? 그때 멀리서 마을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의 아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잘됐다. 그는 금화를 한 아름 안아 아이들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쨍그랑. 햇빛 아래 금빛 파도가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이반은 잎사귀를 다시 비벼 병사들을 더 불러냈습니다. 조그만 군대가 줄지어 서자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다시 세우고 흙성 주위를 돌게 하며 소꿉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금화를 돌멩이처럼 던졌고 누군가는 병사 투구에 꽃잎을 꽂아주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소리가 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반은 그 모습을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재밌지? 악마는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왕들이 피 흘려 얻으려는 군대, 상인들이 영혼까지 팔아 움켜쥐려는 황금, 그 모든 것이 지금 흑투성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반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악마는 깨달았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유혹도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세월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들판을 푸르게 물들였다가 황금빛으로 익혔고 이반의 손바닥에는 해마다 굳은 살이 더 단단히 박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왕이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의 갈기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붉은 망토 끝은 긴 여정에 해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주님께서 깊은 병에 걸리셨습니다. 온 나라의 의원이 손을 썼으나 낫지 않습니다. 이반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멀뚱히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사자는 간절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악마도 물리친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이반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픈 사람은 도와야지. 그렇게 그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궁전은 눈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황금 장식이 별자리처럼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비단 커튼은 바람도 없이 출렁였고 향료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연신 발을 비비적거렸습니다. 맨발에 익숙한 그의 발바닥엔 대리석의 차가움이 낯설고 미끄러웠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냐? 신하들이 놀라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공주는 새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빛엔 삶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반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의 굳은 살이 공주의 매끄러운 피부를 스쳤습니다. 이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아팠겠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꾸밈 없는 진심. 어떤 주문도 약도 아닌 따뜻한 숨결 같은 말. 공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굳게 감겼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밖 햇살이 그녀의 눈동자에 번졌습니다. 따뜻해. 왕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왕은 나라를 이반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왕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맡기려는 것이오. 그렇게 이반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날 밤 시종들이 최고급 비단 침대를 준비했지만 이반은 몸을 몇 번 뒤척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자꾸 미끄러져서 잠이 안 온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구석 창고의 집단을 끌어다 바닥에 깔았습니다. 집 냄새가 퍼졌습니다. 햇볕에 말린 풀 냄새, 여름 들판의 냄새. 이반은 그 위에 벌러덩 누워 금세 코를 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실 요리사가 꿀바른 백조구이와 향신료 수프를 올렸지만 이반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너무 복잡하다. 그는 부엌 구석에서 호밀빵 한 덩이와 양파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삭. 양파 씹는 소리가 궁정에 울렸습니다. 이반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게 밥이지. 왕과는 더 심했습니다. 쓰자마자 이마를 긁적이며 투덜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결국 서랍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황금 왕관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신하들은 기절할 듯 놀랐지만 이반은 아무렇지 않게 낡은 바지를 입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쟁기를 어깨에 맨 왕.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의 걸음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반의 나라는 특별한 법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자는 상석에 앉는다. 손이 매끈한 자는 남은 음식을 먹는다. 처음엔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법이 나라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일하려 했습니다. 논밭엔 새벽부터 호미질 소리가 울렸고 망치질 소리가 골목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저녁이면 굳은 살 박인 손들이 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나는 빵 냄새, 막 구운 수프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누구도 굶지 않았고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악마는 이를 갈았습니다. 멍청한 놈들이 아직도 속지 않다니. 이번엔 직접 나섰습니다. 검은 외투에 은퇴 안경을 쓰고 팔엔 두꺼운 책을 안았습니다. 딱 봐도 현명한 학자처럼 보였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그는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생각하시오. 몸을 쓰는 건 짐승의 일. 진정한 인간은 머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악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왜 땀 흘리시오? 말 한마디면 남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데. 며칠 동안 사람들은 밭 대신 광장에 모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토론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 생각만 잘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곡간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빵은 언제 나오? 악마는 헛기침했습니다. 그건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오. 그럼 수프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굶주린 악마는 몰래 이반의 식탁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머거리 누이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희고 매끄러운 손, 굳은 살 하나 없는 손바닥. 누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악마가 버텼습니다. 그러자 누이는 그의 멱살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쿵, 쿵, 쿵.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고 바닥에 닿는 순간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광장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반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밥부터 먹어야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들 사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쟁기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이반의 나라는 말보다 땀이 귀한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단단한 천국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기록 가족 여러분, 오늘 이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떤 이들은 이반을 현실성 없는 허구 속의 주인공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이 노동만으로 돌아가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경제학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의 손을 빌려 살 궁리를 하는데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까를 계산하느라 정작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반이 바보였던 이유는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산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먹는다는 이 명쾌한 진리 안에서는 불안도, 질투도, 악마의 유혹도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머리를 쓰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은 오늘 무엇을 일궈냈나요? 혹시 남을 깎아내리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며 손을 떨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반의 나라에는 거창한 법전은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의 힘이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바보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잤고 가장 맛있는 빵을 먹었으며 가장 사랑스러운 이웃을 가졌습니다. 그의 굳은 살은 그 어떤 황금 왕관보다 찬란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손이 오늘 하루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거나 정직한 일터를 지켜냈다면 당신은 이미 입안의 천국에 살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귀한 땀방울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목소리가 계속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음 기록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